한때 밑빠진 독이라 불리며 세계 최빈국의 대명사였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외국의 원조는 매년 수억 달러씩 쏟아졌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굶주렸고 경제는 바닥을 헤맸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세계 2위의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한국이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산업과 시스템 그리고 미래를 심어준 나라, 바로 한국 덕분에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세계는 그 나라를 밑빠진 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곡식과 돈을 쏟아부어도 변화는 없었고 수많은 아이들이 길가에 앉아 허기를 견디는 모습은 일상이었죠. 한 끼만이라도 이 아이들에게 돌아가면이라는 바람은 절망 속에 묻히기 일쑤였고 국민도 관료도 그 현실을 극복할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절망의 한복판에 작은 물음표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선가 투자라는 새로운 방식의 제안이 왔습니다. 돈이나 곡식을 주는 대신 산업, 기술, 시스템, 그리고 미래를 심겠다는 이야기였고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완 예싱입니다. 이 태국계 개발 경제학자로서 1980년대 중반 제 사무실에 처음 도착한 보고서 한 장은 제 인생 자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 기업의 합작 투자 추진이라는 제목 아래 그 안에는 단순한 투자 계획이 아닌 우리에게 직접 공장을 세우고 청년을 훈련시키고 산업을 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 시절 제고국은 참담했습니다. 1971년 독립 직후 이미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고 1인당 GDP는 겨우 93달러에 불과했죠. 거리 곳곳에 앙상한 어린이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하루 15시간 일해도 한 끼 점심을 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기대 수명은 고작 46세, 읽고 쓰는 사람도 20%를 넘지 못했어요. 밑빠진 독이라는 수식어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들어오던 수억 달러의 원조 미국의 밀, 인도의 사료, 일본과 유럽의 의료품 그 모든 것이 창고에 쌓였지만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퍼지는 부패,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왜곡된 배급체계 원조는 절망을 연명할 수는 있어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외국으로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한국까지. 그들이 보내온 송금은 생존이었지만 미래는 아니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이 상태다라는 폭이 섞인 한숨이 이어졌죠.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79년 가을 제 책상 위에 올라온 문서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투자 제안이었어요. 자금을 주는 게 아니라 합작으로 공장을 짓고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미를 새겨 읽을수록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과거와 같은 원조만으로는 미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한국 기업, 그들은 단지 값싼 노동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했고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겠다는 의욕을 품고 왔어요. 우리는 단숨에 응답했습니다. 몇 달 뒤 계약이 체결되었고 청년 130명이 부산으로 건너가 6개월간 현대식 봉제 기술과 시스템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공장과 기술 도입은 그저 시작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돌아왔을 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간 개념, 품질 기준, 작업 태도 모든 것이 바뀐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한국식 라인 시스템을 현지에 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방글라데시 최초의 외국인 투자 합작 의류 공장이 오픈했습니다. 현지 공장과 전혀 다른 체계가 구축되었고 순식간에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스웨덴 바이어로부터 패딩 재킷 1만 벌. 우리는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희망을 주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공장을 지어준 게 아니었어요. 산업, 정밀성, 시간, 품질 시스템을 심어주었고 그것이 시간과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한국식 공장이 다카 외곽에 세워진 후 현장은 매일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 6시 조회, 정해진 생산 목표, 실밥 하나까지 체크하는 품질 검사. 기존 공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운영 방식이었죠.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며 반발하던 현지 노동자들도 몇 달이 지나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왜 한국식이 중요한지를 몸으로 느끼게 된 거였어요. 특히나 눈에 띄었던 건 한국에서 연수받은 청년들이 단순 기술자가 아닌 관리자가 되어 돌아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들과 동등하게 앉아 일하면서도 한 땀 한 땀 제대로 된 생산이 가능하도록 리드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조직 안에 확산됐고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라벨이 유럽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커졌습니다. 첫 수출 성공 후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산업부 내부에서도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심지어 기존에 운영되던 방글라데시 자국 기업들조차 이 한국식 모델을 벤치마킹하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개념, 품질 개념, 생산 관리 시스템. 모두가 우리가 몰랐던 방식이자 알고 나니 너무 당연한 방식이었어요. 한 공장주는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셔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한국 공장처럼 되지 못했을까요? 그 물음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단지 기술이나 장비의 차이만이 아니라 생각의 방식 자체가 달랐던 거죠. 한국은 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는 당장 하루를 살아가기에도 급급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단지 봉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점점 큰 물결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수혈된 산업 시스템은 빠르게 현지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6개월간 교육받은 산업 엘리트들이 주도한 첫 합작 공장은 다카 외곽에서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는 시간과 품질이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현장 관리자였던 주인공 미나르 자임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땀 한 땀 수출을 위한 옷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변화는 공장 내부를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다카, 치타공 등의 지역 봉제 업체들은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엄수, 품질 기준, 그리고 동일한 목표 지향적 사고방식 이 모든 것이 무작정 따라가기가 아닌 느낌으로 깨우치기였습니다. 현지 공장 주인들부터 노동자들까지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스웨덴 바이어로부터 패딩 재킷 1만 벌을 받은 순간 전체 국가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성취감은 곧장 산업부 내부로 전해졌고 이게 한국식 모델의 힘인가라는 말들이 퍼지기 시작했죠. 그 후로 상황은 가속화되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수출 단가는 쑥쑥 상승했고 관료들도 의심에서 지원으로 태세를 바꿨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관리자들이 자신의 학교처럼 동료들에게 기술과 지식을 나눴고 그들이 교사이자 변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982년까지 여러 공장들이 수출 계약을 따내며 연쇄작용이 일어났고 국가 의류 산업은 마침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이 모델을 정책으로 살피기 시작했죠. 그러나 변화의 중심에는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는 스리랑카 내전에서 찾아왔습니다. 스리랑카는 당시 방글라데시보다 훨씬 앞선 의류 강국이었지만 내전으로 인해 공급이 중단되자 유럽 바이어들이 발빠르게 대체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화벨은 쏟아졌습니다. 20만 벌 가능하냐? 크리스마스 맞춰 80만 벌은? 그 물량은 방글라데시 전체 연간 생산량의 수배였죠. 그 순간 미나르 씨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최빈국으로 남게 될지도 몰라. 산업부는 즉각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전국 의류 공장들이 하나로 뭉쳤고 생산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하여 90일 전쟁에 나섰습니다. 원자재를 급히 확보하고 노동력을 모아 훈련시켰으며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품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첫 납품은 독일로 향했고 품질 완벽, 정확히 납기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방글라데시는 하루아침에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목표였던 200만 벌을 넘어 230만 벌을 수출하며 그야말로 업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제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했습니다.
생산 능력, 품질, 납기 모두 국제 기준을 충족했고 글로벌 바이어들 사이에서 불가능을 해내는 나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성장하며 1995년 연간 수출 10억 달러 돌파, 2015년 세계 2위 의류 수출국 등극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방글라데시는 2024년 기준 약 385억 달러 규모의 의류 수출을 기록하며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의류 수출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어요. 매일 새벽 저는 산업부 회의실에서 긴급 라디오 회선을 통해 전국 의류 공장들의 생산 상황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5만 벌, 내일은 6만 벌. 현재 진행률 85% 마치 전시 작전이 벌어지는 듯한 긴박함 속에서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바로 그때 걸려온 연락은 충격이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정세 불안이 공급망을 마비시키면서 유럽 바이어들이 우리에게 대량 주문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20만 벌, 아니 50만 벌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쏟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즉시 산업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최빈국으로 남게 될 수도 있다. 국가 비상사태와 다름없는 이 위기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온 시간 관리 품질 기준, 시스템 사고가 방글라데시 산업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즉각 90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공장이 24시간 가동체제로 전환되고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이 공장을 누비며 품질 관리와 생산 효율을 책임졌습니다. 원자재가 부족하자 인도, 파키스탄, 나아가 한국에서도 긴급 수입을 추진했습니다. 첫 납기가 다가온 9월 수만 벌의 의류가 항구로 실려나갔고 독일 바이어로부터 돌아온 평가 메시지는 결정적이었습니다. 품질 완벽, 납기 정확, 추가 주문 가능하냐?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우리가 국제시장에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나라로 자리매김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표였던 200만 벌을 훌쩍 넘긴 230만 벌. 수출 방글라데시 의류 역사상 단일 기간 최대 기록이었습니다. 산업부 회의실은 환호와 눈물이 교차했고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심어준 시스템, 그것이 우리를 기적으로 이끌었다. 그 이후로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더 이상 약속을 지키는 약소국이 아닌 절대 불가능을 해내는 파트너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의류 수출액은 연간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이후 2000년 50억 달러, 2005년 80억 달러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의류 수출국이라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2024년까지도 그 성장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의류 수출액은 약 384억 달러에 이르렀고 세계 2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약 84%에 달했으며 현지 노동자 수는 약 400만 명, 그중 80%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수백만 여성의 삶과 가족의 미래를 변화시킨 혁명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산업은 진화했습니다. LED 인증을 받은 친환경 공장이 빠르게 증가했고 지속 가능한 섬유 순환 체계 등에 참여하는 등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 강화와 다양화를 위해 교육에도 투자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섬유 전문 대학이 설립되고 매년 수백 명의 전문 인력이 양성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40년 전 한국이 방글라데시에 심어준 산업의 씨앗이 있었고 그 씨앗은 거대한 나무로 성장해 전 세계를 입히는 숲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공장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사고방식,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자신감을 바꾼 것이 그들의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방글라데시는 밑빠진 독이라는 수모를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원조가 아닌 투자, 돈이 아닌 시스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택한 한국 덕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삶이 바뀌었고 그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며 이제는 그 모델이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방글라데시에 뿌리를 내리고 산업화의 속도를 높이던 중 국제사회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착취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신식민주의다라는 비판이었습니다. 서구의 일부 언론은 좁고 어두운 작업장의 사진,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인터뷰, 낡은 재봉틀 위에 엎드린 아이의 모습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제 NGO들은 보고서를 내며 한국 기업이 방글라데시를 희생양 삼았다고 주장했죠. 그때 저도 흔들렸습니다. 혹시 우리도 또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과거 유럽 열강에게 당했던 역사처럼 그런 의심이 피어올랐고, 산업부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생겨났습니다. 한국도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공장을 돌아다니며 진실을 보겠다. 며칠 동안 다카와 치타공 일대의 여러 한국식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예상했던 열악한 환경도 있었지만 그곳에는 전혀 다른 진실이 있었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자신감을 얻은 청년들, 누나가 공장에 취직하면서 동생의 학비를 댈 수 있게 된 가족 한국 기술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 품질 검사표를 들고 진지하게 검사 중인 현지 관리자.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은 20대 여성 노동자가 새 교복을 입은 동생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 가족이 내일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저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저임금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구조였고, 무엇보다 한국 기업들은 그 핵심의 기술 전수와 자립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한국 기업들이 같은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영업무역, 하나산업, 한국 텍스타일 등의 회사들이 단순히 공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기숙사, 병원, 학교, 기술교육원까지 갖춘 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일부 기업은 현지에서 배운 직원들이 독립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도록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걸 보고 나서야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방식을 택한 유일한 나라다. 국제사회에서도 시간이 지나며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UN 개발계획 UNDP, 세계은행 WB, 국제노동기구 ILO 등에서 한국 방글라데시 모델을 지속 가능한 개발 사례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가장 모범적인 민관협력 모델, 원조를 넘어선 파트너십의 본보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처럼 하면 된다며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에서 시찰단이 오고 한국이 방글라데시의 한 일을 자기 나라에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작디작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이제 수백만 명의 삶을 먹여 살리고 전 세계 개발의 청사진이 된 거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개발 모델로 자리한 오늘의 방글라데시.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1979년 방글라데시에 심어준 작은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고 한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스템, 사람을 변화시키는 철학, 지속 가능한 발전의 틀이었습니다. 지금 전통적인 의미의 원조국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와준다는 개념을 넘어 함께 길을 만드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방글라데시 산업의 변화가 보여준 진정한 교훈입니다. 원조는 하루만 버티게 한다. 하지만 산업은 미래를 준다. 우리가 되뇌었던 이 메시지가 이제 수백만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방글라데시의 수출 구조를 보면 전체 국가 수출의 약 84%, 즉 거의 모든 경제가 의류 산업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400만 명이 넘는 노동자, 그중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산업이 여성들이 자립하고 가족과 지역 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사회 구조와 공공 인프라에까지 이어졌습니다. 학교는 늘었고 병원은 생겼으며 마을에는 전기가 들어오고 거리에는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휴대폰과 정보기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정보 접근성도 높아졌습니다. 대학 진학률도 높아졌고 특히 여성의 교육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국을 넘어 지식 기반 국가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의 유연성은 빛을 발했습니다.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하면서 산업 전체가 새로운 요구에 신속히 대응했고 경제적 충격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과 시스템이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2024년 기준 수출액 약 384억 달러, 세계 2위. 의류 수출국이라는 지위는 단순한 경제적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과의 협업이 만들어낸 지속 가능한 기적, 교훈으로서 전 세계에 남은 발전 모델입니다. 유엔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이 모델을 모범 사례로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의 모범, 아시아의 차세대 성장 엔진이라는 평가를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이 이야기를 개발 경제 사례로 가르치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한국 방글라데시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연구단을 파견했습니다. 한국의 선택과 투자가 곧 국제 개발의 길잡이가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75세가 된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저는 한마디로 답합니다. 원조가 아닌 투자, 돈이 아니라 방법을 준 나라. 원조는 하루를 살게 해줄 수 있지만 투자와 교육은 세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장 하나, 기술 하나, 시스템 하나. 하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심는 일은 사람을 믿는 일이며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이제 밑빠진 독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대신 세계 패션을 입히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산업의 심장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한국이 심어준 산업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오늘 비로소 그 씨앗은 거대한 숲이 되었고 수백만 명에게 새로운 희망의 그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가장 낮은 땅에서 스스로 일어서며 스스로 길을 만든 나라, 그 나라의 여정은 바로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따라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심어준 씨앗이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숲이 되었습니다. 하루를 살게 하는 원조보다 세대를 살게 하는 산업과 교육이 미래를 만들어준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단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